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민주평통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배용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유헌정 포럼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에서 항상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거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헌법의 가치 또 우리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투쟁하여 오신 그런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에 튼튼히 기반해서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헌법 개헌 이런 그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헌법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였던 영토조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헌법 제4조 이 통일조항 이것을 이제는 삭제하자 또 아니면 수정하자 라는 그런 요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 세력 중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자유헌정 포럼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한 입장을 가지고 싸워야 하겠는가 라는 데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소개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있을 때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 헌법과 매우 특이한 그런 이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하나가 헌법 제4조 영토 조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영토는 한반도 전역과 부속도로 서로 한다라는 영토 조항과 제4조 통일, 한반도의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통일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을 주장한다. 이렇게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 영토 조항을 이제는 폐기하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 정책 추진 조항 이것도 이제는 떼버리자 이렇게 돼서 우리 헌법에서 통일과 영토 이 조항 문제가 앞으로 계속 있느냐 마느냐라는 아주 중차대한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정치권의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와 동시에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이제는 이렇게 이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 이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두 개의 국가로 가기 위한 이런 물리적인 조치들을 북한에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하면 휴전선 일대의 남과 북을 연결해 놓았던 그런 철도라든가 도로 이걸 지금 북한이 모두 다 파괴하고 끊고 여기다 지혜를 매설하고 그 다음에 장벽을 세우고 이런 조치들을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보겠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매우 지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가라는 걸 좀 봅시다. 제가 강연 도중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오물풍선을 북한이 계속 내리보내고 있는데 오물풍선을 내리보낼 때마다 김여정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가 하면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경선 너머로 내려왔다. 또 앞으로 북한은 국경선 부근에서 이 남북 간의 긴장 상태 이런 걸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지금 휴전선을 국경선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또 국제적으로 국경선이라는 그런 두 개의 국가를 인정받기 위한 이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북한은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휴전선을 자꾸 국제적으로 국경선이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혹시 이런 이유로 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내용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생각에는 이래서 국경선이라고 휴전선을 만들려는 것 같다라고 한 번 좀 일어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김정은이 예. 남한이라고 하지 않고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통일 안 하겠다. 예. 그럼 결국 남북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예. 따로따로 별도의 나라다. 예.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 지금 현재 휴전선인데 이걸 김정은이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으로 유엔을 통해서 이걸 국경선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는 국경선으로 인정받는다라면 예? 유엔사 폐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한테는 유엔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번 결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할 경우 왜 유엔사가 우리한테는 중요한가? 전쟁 시 자동 개입. 옳습니다. 자동 개입. 또 하나는 자 이제 방금 맞습니다. 우선 외교 정치학적으로 북한은 유엔사를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해체해버려야 되는데 해체하자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럼 유엔사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기능을 수행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사가 무슨 기능을 수행하느냐? 휴전선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밀리추리 디마케이션을 DMZ의 우리 쪽 라인 2km의 라인을 누가 관리하느냐? 유엔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태극기가 날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유엔기가 날리고 있을까요? 유엔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에 보금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가지고 러시아나 북한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에 말려들면 자동 도와준다 해서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라면 러시아군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와서 만약 우리와 싸운다 라고 할 때 우리 쪽에서 휴전선에서 내들 깃발이 뭡니까? 유엔군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러시아군이 유엔군 깃발을 향해서 유엔군을 반대해서 싸우는 상황이 됩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오든 중국 군대가 오든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다 유엔 안보리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관련해서 땡땡땡 하고 고수교를 해야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군을 반대해서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들이 미국 깃발이나 태극기를 반대해서 중국 군대나 러시아군이 들어오는데 하나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앉아있는 데서 결정하는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유엔군기를 향해서 중공군기가 붙는다든지 러시아군 깃발이 맞춰서 붙는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엔을 해체될 겁니다. 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기를 반대해서 싸운다는 건 유엔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두 개 국가로 인정받으면 유엔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유엔의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국경을 지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유엔은. 유엔군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옳습니다. 유엔은 평화 유지 기능을 하는 게 유엔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왜 휴전선 일대를 유엔군이 관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이거는 국경이 아니고 남과 북의 임시 전쟁을 휴전한 지대이기 때문에
이 휴전된 지역을 유엔군이 들어와서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맞아요. 그러나 국경이 되면 명분이 안 맞는 겁니다. 왜? 유엔은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국가의 국경을 관리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지금 북한이 파고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두 개의 국가론을 계속 주장하고 어물풍선을 벌면서 이 어떻게 하면 이 휴전선을 국경지대화로 하겠느냐. 이게 대단히 복합적으로 앞으로 유엔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나가야 된다라는 유엔 결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나가야 된다는 유엔 결의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 처음 듣는 이야기죠. 이게 잘 들어보세요. 1974년도 우리가 아직 유엔에 들어가기 전, 남과 북이 다 유엔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이 러시아,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러시아가 짜고 어떤 결의안을 기습 발의했는가 하면 유엔에서 한반도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나가야 된다는 결의안을 발의해가지고 기습 유엔 총회에 상정시킵니다. 그런데 상정시키고 나서 뭐라고 연설하는가 하면 한반도에 유엔군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전쟁이 끝난 지 이렇게 오래되고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왜 유엔군이 있습니까? 거기에 유엔 예산을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유엔군을 내보냅시다 라고 연설해요. 그리고 투표 붙입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치자면 결의안이 통과 안 됐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엔에서. 처음 듣죠?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왜 통과되느냐? 유엔의 다른 나라들이 가만 안 앉아서 그 연설을 듣으니까 일리 있다. 아니 1953년도에 한반도에서 조선제 코리아노가 끝났는데 이제 20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유엔군이 왜 있는 거냐? 당연히 철수해야지. 그래서 철수하자는 결의안이 유엔에서 1974년도에 통과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유엔 성공국이 아니어서 미국과 영국을 발동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유엔군이 남아있어야 돼 라고 유엔군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결의안을 또 상정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왜 유엔군이 있어야 되느냐, 왜 휴전선을 유엔군이 관리해야 되는가를 연설하고 또 표결 붙여요. 그 결의안이 통과됐을까요? 안 통과됐을까요? 네? 통과됐을까요? 안 통과됐을까요? 몰라요. 가만 와서 또 듣으니까 또 일리가 있어 보여요. 소련과 중국이 유엔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대다수 나라들이 듣고 맞아 나가야 돼 하고 딱 투표했는데 두 번째 결의안은 정반대되니 올라가서 또 나가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유엔군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맞네. 유엔군이 나가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결의안도 또 통과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유엔에서 유엔군이 나가야 된다, 유엔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의안이 쌍둥이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 성국들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한반도 정세 너무 복잡하다. 이거 이짝 말 들어보면 이짝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짝 사람 말 들어보면 저짝 말이 맞는 것 같더니 이제부터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은 다시는 상정하지 말자. 그래서 1974년 이후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관련한 유엔 총회 결의안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에서 그때부터 한반도 문제는 논의하지 말자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북한이 이걸 슬며시 두 개 국가론으로 꺼내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대적 두 개 국가론입니다. 자, 그러면요. 만일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내들고 지금 또 들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예? 두 개 국가가 되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쟁해야죠 우리가. 투쟁해야죠. 예, 그래서 지난 8월 15일
우리 광복절날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국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8.15 통일 독트린을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공부하고 좀 넘어갑시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발표했던 통일 정책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통일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힙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이런 겁니다. 앞으로 통일되면 통일된 국가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국민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 자유, 개개 국민이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 또 우리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되느냐?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국제적 관계에서는 우리는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통일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통일 국가로서의 비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처음 밝힙니다. 이걸 잘 몰라야 대다수. 그러면 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 전에 박근혜 전에 이명박, 그 전에 쭉 대통령들 곳으로 올라가서 이승만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통일 정책을 발표할 때 왜 이런 통일된 국가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통일된 국가의 모습을 발표하지 못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한번 요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역대 대통령들은 대단히 다 통일을 어떻게 한다는 나름대로의 정치 통일 철학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통령도 통일된 국가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발표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제가 강연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게 대통령이 통일된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된다는 그런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반발 때문에 흡수통일이라는 어떤 자유민주 체제로 이걸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옳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지금까지는 협상장에 마주 앉으면 다 같이 통일 얘기합니다. 남과 북이 같이 행사하면 우리의 소는 통일 노래 손잡고 다 같이 불러요. 우리의 소는 통일하며. 그럼 물론 속으로는 북한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우리 속으로는 자유민주 통일을 하려고, 그 통일을 하려는 그 생각은 다 있었지만, 이걸 북한이 대화에서 우리가 하려는 거, 우리가 통일된 다음 세우려는 국가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책상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떠들고, 반대로 우리가 북한에다 대고 우리가 세우려는 건 우리 헌법제 4조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런 통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서로. 그래서 대화 상대방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걸 깔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이 비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과감히 통일된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자유,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이런 국민의 권리를 중시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대통령 과감히 발표해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히 발표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니,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역시 자유헌정에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일 논의 협상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북한 당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그들을 우리 협상과 통일의 파트너를 보고 북한 당국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뭐 그들이 빌어달라면 좀 빌어도 주고 돈 좀 달라면 돈도 좀 주고 뭐 쌀을 달라면 쌀을 좀 줘서 북한 당국과 어떻게 좀 잘해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그걸 통해서 북한 사람들의 삶도 좀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통일로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절대 통일 논의는 안 하겠다고 이러니 어떻게 됐느냐? 통일 논의를 대사해야 할 주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통일 논의를 누구하고 해야 될까요? 북한 당국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북한 주민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게 8.15 통일 독트린의 첫 번째 기존 통일 정치가 차이점입니다. 북한 당국이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통일 주체는 누구냐? 북한 주민이다. 이게 첫 번째 이번 8.15 독트린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한번 좀 보세요. 이 통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라는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국내에서는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자유통일을 추진할 그런 자유의 가치관 역량을 배합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걸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첫 번째가 뭐냐?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 통일 정책에는 교육이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거 앞으로 우리가 통일하려면 통일 교육을 이거 좀 하자 이런 내용이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역대 대통령들은 통일 정책에서 교육이란 내용이 없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서는 교육이란 내용이 들어갈까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어떤 사상이? 북쪽은 그야말로 독재주의 아닙니까? 예. 나와는 자유민주주의. 예. 그게 차이가 있으면 어떻겠죠? 여기서 이 교육 문제는 북한을 향해서 아니고 국내를 향한 겁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자유통일 이런 가치관 역량 배양 첫 번째 이젠 우리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향해서 통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육에 먼저 나올까요?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요, 교육은 왜 있는가 하면 가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십자고리에서 사람들이 붉은 신호등이 오면 건너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건너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과태료로 물리는 그런 행정적 처벌의 방법과 함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절대 건너가지 말라. 건너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돼서 일이 안 될 때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전까지 모든 우리 나라에서 통일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 문제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통일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처럼 통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는 이미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나이 들어갔어요. 지금 통일이 필요할까? 통일을 왜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 못 사는 북한하고 왜 통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 지금 10대, 20대, 30대 점점 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야 통일이라는 거 필요해. 통일이라는 거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로 돼야 돼라는 걸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히 통일 논의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통일정책 철학에는 첫 번째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또 차이점은 뭐냐면 이 국제와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여기에는 국제사회와의 그런 국제적인 지지 국제공동체로부터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좀 받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국제적 지지 확보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역대 대통령들은 국제적인 지지 확보 문제가 없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제기됐을까요?
요거 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지난 시기에 국제 문제, 국제 지지를 확보한다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지금이냐? 네, 한번 말씀하세요. 아니 같이 보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하나의 적대적인 국가로 이제 네. 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설득을 시키고 국제적으로 힘을 받아야 우리가 독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습니다. 당연히 국제적인 왜 그런데 통일을 통일하는 데 기반으로 대해서 왜 통일하는 데서 국제적인 지지가 우리한테 필요하나 이겁니다. 자, 네, 말씀해 보세요. 그 북한의 의도대로 한반도가 두 개의 국가로 인정되는 제가 민주평등 사무처장을 지금 했는데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국내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해외에 나가서 통일 운동과 관련한 통일 세미나하고 운동하고 무슨 페스티벌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점점 더 행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지는가 하면요. 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분쟁 소지가 있는 일에는 시민단체들이나 그 나라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독도 문제를 한번 좀 잘 봅시다. 독도 문제. 지금 독도는 우리 당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해요. 근데 일본 애들이 지금 전략이 뭐냐?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 하자는 겁니다. 네 거나 내 거나 일본 거나 한국 거나 이렇게 자꾸 분쟁화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법재판소까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슈를 분쟁화 하려고 하니 이게 해외에서 우리가 독도는 우리 겁니다 라는 활동을 해외에서 하자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대개 다른 나라들은요 유엔이나 국제적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이거 끼어들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통일 문제는 국제적으로 한 번도 분쟁 소지가 있은 적이 없어요. 왜? 북한도 통일이라고 하고 우리도 통일이라고 하니까 한반도의 통일을 물론 속으로 반대하는 국가는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반대한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서 왜? 당사자인 둘이 다 통일한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사자인 둘 중에서 한 나라인 한 곳인 북한이 통일을 안 하겠다니까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민주평등 같은 해외에 지금 우리 민주평등 지역협의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자 우리 통일을 지지해 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우리 한국을 지지한 사람들은 오케이 우리 지지할게 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사람들은 북한은 통일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거 남한은 통일을 하자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면 국제 분쟁화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통일 이슈를 국제 분쟁화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시각의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 중국에서 통일운동을 하자. 그래서 민주평등에 해야 한다. 해야 하면 그러면 중국 당국이 이런 통일운동을 지지할까요? 반대할까요? 중국이.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이런 활동 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좀 들쭉달쭉했어요. 왜? 북한도 통일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우방인 북한이 통일 안 하고 두 개 국가를 한다고 하니 중국은 이거 우리나라에 와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놀지 마라. 북한은 통일 안 하겠다는데 너네 자꾸 통일하겠다고 이런 운동도 하고 뭐 피켓도 들고 뭐 이렇게 길바닥에 춤추며 지나가고 이래 통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독일 상황을 좀 한번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독일에서 1974년도에 동부독일이 통일하지 말자 해가지고 헌법을 수정합니다. 헌법을 수정하면서 어떻게 수정하느냐? 앞으로 통일, 한민족 이런 거는 다 자기네 헌법에서 드러내고 동서독일은 두 개 국가로 가야 된다 라는 걸 주장해요. 74년도에 동부독일이. 그러면 이때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헌법을 수정해가지고 두 개 국가로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74년도에 서부독일은 어떤 정책이었을까요? 한번 잘 주셔보세요.
자, 만약 동부독일이 그때 두 개 국가로 갈라지자고 헌법을 수정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서부독일은 어떤 정책을 취했을까? 서부독일도 아니 지금 우리는 통일하자는 거야. 야 그러면 그때 당시 서부독일이 동부독일을 향해서 야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통일할 거야 라고 했을지 아니면 동부독일의 두 개 국가론을 받아들였을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서부독일이. 예. 받아들였던 것처럼 합니다. 왜요? 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동부독일하고 서부독일하고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있다 하면은 또 대결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 양계 국가라 하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하게 서로 더 자유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서부독일은요 어떤 입장이었냐면 내심으로는 통일을 추구했지만 일단 동부독일과의 대화에서 통일이란 말을 꺼내지 않기로 합니다. 예, 서부독일은.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동서독일 사이에 통일, 한민족 이런 말을 꺼내질 않아요. 요게 그때 당시 독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서부독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독일과 상황이 다르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두 개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통일론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휴전선은 어떻게 되느냐? 국경선이 될 것이고 국경선이 되면 휴전선 일대에서는 유엔군이 관할권을 넘길 수밖에 없고 유엔군이 관할권을 넘기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엔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진짜 그 다음에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게 되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미군 철수도 결국은 남부도 이런 연쇄 과정이 시작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통일 문제를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통일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느냐? 그래서 이번 통일 독트린의 가장 핵심은 자 보세요. 통일 추진의 7가지가 나와 있어요. 통일 추진 방안. 이 7가지 중에 4가지가 북한 주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북한 주민, 여기 보면 북한 인권 개선, 북한 주민의 정보 조건, 북한 이탈 주민, 뭐 하여간 북한 주민의 내용이 4가지야. 7가지 중에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점을 제가 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일 정책에 북한 주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통일 정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북한이 더는 우리의 통일 정책 논의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을 향해서 다가간다. 이런 정책입니다. 제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어요. 미국 사무처장으로서.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에 제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 정책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전반적인 대북 정책, 북한에 대한 대북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미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겁니다. 향후 미국에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북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미국 사람들이 떠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핵미사일을 쏘고 뭐 이럴 때 미국이 아이고 그 자그마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봤자 무슨 일을 치겠느냐. 그리고 그 핵무기를 만약 쓴다면 미국이 완전히 적여가지고 북한 정권이 종말이 되겠으니까 북한이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를 쓰겠느냐. 그러니까 핵무기 괜찮아 이러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정책적 순위에서 대단히 밑에 있었어요.
잘 올라와야 한 7번째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보니까 아니 북한이 핵을 가지기 전 북한과 핵을 가진 이후에 북한이 미국이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만약 북한에 지금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못 보낼 것 같으세요? 북한이? 아니 이쪽에 안보 때문에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핵이 없다면 북한은 아니 아무리 저들이 뭐 이래도 아니 우리 군이 재래식 무력에서 우리 군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우리 이제 북한 공군 같은 거는 우리 공군하고 상대도 안 돼요 이제는. 거기다가 북한 탱크는 이제 다 날구해서 우리 탱크 좀 붙으면 아마 한 몇 시간 내로 다 박살날 겁니다. 다 알아요 북한도. 예. 이제는 북한 공군 연습 안 한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 북한이 핵을 가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한반도 북한에서 빼서 저 먼 우크라이나까지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핵 단추가 김정은의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 중요한 부대와 포가 다 다른 나라에 나갔다는 걸 우리 정보가 알았으면 여러 기회 어디 있어? 바로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지금 북한이요. 지금까지 러시아에 보낸 그 포탄 미사일 아마 내가 알고 있건데는 거의 다 바닥에 날 정도로 돈 벌려고 싹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꽂히고 있어요. 왜? 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상황이 북한이 핵을 가지면 북한의 군사적 운신의 폭이 이렇게 넓어질 거라는 걸 미국이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 때리고 헤즈볼라 때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싸우면서 40일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못 끝냈지요. 왜 못 끝냈을까요? 하마스 땅에 그 이스라엘 정규군이 탱크 타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끝내잖아요. 못 끝낸 이유가 뭘까요? 온 하마스 땅이 들어가 보니까 온 하마스 땅이 지하 터널로 다 연결된 겁니다. 여기들이 적이면 여기서 쏴고 옛날 베트공처럼 꾹 닫고 들어가고 저쪽 터널 가서 또 때리고 또 들어가고 이번에 신완우라는 그 사람도 지하 터널을 숨어 다니다가 지상에 올라왔길래 드론이 찾아서 바로 저기 지하에서 계속 움직이며 싸우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지하 터널이 어떻게 연결된지. 그 지하 터널을 팔 수 있는 모든 엔지니어링은 누가 줬느냐? 누가 줬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다 적였어요. 근데 지금 이란은 다시 복구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란이 다시 복구할 때 돈을 가지고 이란이 돈을 쓰면 그거 와서 복구해 줄 나라가 누굴까요? 전 세계적으로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미국 사람들이 이게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었구나. 핵을 일단 북한이 가지면 자기네가 북한에 빼내지 못하고 있던 기술, 인력을 이제는 중동에 보낼 수도 있고 저 먼 우크라이나까지 보내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나토 국가들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거 북한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네. 그래 이제야 미국 사람들이 아예 오프닝이 된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을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했고 그거 왜 임명했는지 자기네가 이제야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기 자 보세요. 대통령의 정책에 여기 7번째가 5번째가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 70여 년 동안 분단이 돼 있었지만 저처럼 북한에 공직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지역구 국회의원도 하고 우리 김영수 의원님이 제 선거 때 열심히 선거도 와서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의 차관급 인사로 제가 임명된 건 남북 분단 역사에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 지금 정책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왜 우리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이 실패했을까? 그건 북한 당국과 무엇인가 해보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니 이제는 북한 주민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자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주민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되고 북한 주민 속에서 그 누구를 차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야 대통령이 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올해만 놓고 보면 보세요. 어떤 연설들에 보면 8.15 광복절 경축사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연설에서 이제는 남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북한 주민 여러분 하고 연설에 항상 북한 주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7월 14일 올해 이걸 제정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중에서 저를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는데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통일 정책을 수렴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요 길목에 딱 있는 자리예요. 제 자리가. 그래서 이런 중요성에 대한 걸 이제 미국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용해서 북한을 흔들기 위한 정책이 왜 이제야 나왔느냐? 좀 더 일찍이 나왔지. 그러면서 이제부터 미국도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북한 정책에 이용하겠냐? 자기네 이제부터 그걸 좀 연구하고 그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 왜? 지금까지 써볼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북한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게 한 그런 정책 이런 걸 이제 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탈북민들을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켜서 통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런 정책을 대통령이 했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10년간 북한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난 10년간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완전히 지금 뿌리 박았습니다. 뿌리 박아요. 그 뿌리 박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지금 공산국가지만 시장경제로 국가경제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시장경제 뿌리 박는 절차와 북한에서의 시장경제가 뿌리 박는 절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요, 톱다운 방식이에요. 당 정치교회에서 먼저 정하고 어떤 법을 먼저 만들어서 뿌리고 그걸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지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시장경제가 뿌리 박았는데 북한은요, 지난 20년 동안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입니다. 당국은 이걸 계속 못하게 하고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면서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먼저 장마당이라는 게 생길 때, 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장마당이라고 생길 때 바로 이런 장마당이었어요. 요거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메뚜기장이라고 합니다. 동물에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2005년, 6년, 7년 때 이 메뚜기장이 진드기장으로 변합니다. 이 진드기장으로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메뚜기장과 진드기장이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사진을 딱 보고 시각적으로. 왜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진드기장이라고 하고 이건 메뚜기장이라고 했을까요? 네? 규모가 무슨 차이예요? 규모, 그 다음에 메뚜기들은 이쪽에 떴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가 쫙 깔려가지고 여쪽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금서 북한에서 지금 시민혁명에 씨앗을 댈 수 있는 버텀업 저항 리지스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가 보여줄게요. 자, 장마당의 초기에는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개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요 장사친들 보면 여기서 요 사람이 지금 망을 보고 있어요. 경찰이 온다 하면 몽땅 다 자전거에 싣거나 메고 도망칠 준비를 딱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잡히면 다 빼앗기니까. 그러다가 경찰이 없으면 다시 그 자리에 와요. 그래서 도망쳤다 다시 온다. 도망쳤다 다시 온다 해서 메뚜기장인데
이게 5년 동안 진행되다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점차 시민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도망쳐야 하느냐? 국가가 배급을 주지 않아서 먹고 살자고 하는데도 아니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데 일자리를 주면 되는데 이게 없어서 장사를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집단 조항이 시작돼서 길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다들 버티고 앉았어요. 이때 경찰이 와서 이걸 빼앗으려고 벨질할 때부터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고성이 오가고 배급을 안 주는데 다 굶어 죽으라냐 하면서 이렇게 진드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메뚜기 진드기로 넘어가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은 이렇게 인민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자, 사람 인자와 백성 민자입니다. 인민. 민자가 벌써 메뚜기, 고전까지는 메뚜기와 진드기, 우리 건축 이름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인민시장.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드기하고 메뚜기하고 인민시장은. 정착이 되어 있네요.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옳습니다. 네? 합법적인 시장이 되는 자유가 권리죠. 자, 집도 다 짓고 전기도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장사꾼들이 단체복을 입었어요. 왜 장사꾼들이 단체복을 입었을까요? 집단화, 권리화, 조직화. 권리, 조직. 그 또 왜 단체복을 입었는가 하면 이걸 국가가 허용해 주면서 이들로부터 세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장세. 그런데 국가로부터 허용받은 사람과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는 빨간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는 이 자본주의 이 뿌리는 북한에 뽑질 못합니다. 집도 지어주고 단체복도 입히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지자체들은요 이 장마당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방지자체 예산의 거의 7~80%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절대 못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과정, 제가 아까 말했죠 과정, 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보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니 북한 주민, 북한에서는 왜 저 수십 년 동안 데모 한 번도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배알도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경제적 문제에서 서서히 메뚜기로부터 진드기, 진드기로부터 인민시장, 지금 이 인민시장이 북한의 4개 군에 2개씩 있습니다. 400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서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이걸 없애겠다고 별지랄 다 하는데 없애려고 하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없애려고 하다가 저항에 부딪혀 이제는 더는 뿌리 뽑을 수 없는 자본주의화 과정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북한에. 자, 다른 하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건 뭐 보수나 진보 정권이랑 똑같아요.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오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온 사람한테다가 북한에서 배급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매 연도별로 계속 진행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배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지금 72.2%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한에서 10명 중에 7명은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보셨던 장마당에 의거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생계는 김씨 일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뭘 팔고 뭘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하나는요. 최근 북한의 재정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북한의 모든 가정의 자산은 북한 돈으로가 아니라 미국 달러로 저축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이게 신기하죠. 남과 북에 지금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화폐, 기축 화폐는 미국 달러입니다. 북한 돈, 이게 돈은 필요 없는 돈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이 김일성의 제일 북한 화폐 가치 제일 높은 게 김일성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건데 북한 사람들은 뇌물을 간부한테 내가 뇌물을 좀 거이겠다 하고 뇌물을 주겠다고 가서 간부한테 찾아서 북한 돈으로 가져가면 안 받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좀 벤자민 프랭클린을 가져온다든지 정 없으면 $1짜리 저주 워싱턴이라도 좀 가져와야지 뭐 김일성을 가져오냐. 네. 돈 맛을 아는 거죠. 돈 맛을 완전히 안 정되는 미국 돈 맛을 아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왜 북한 사람들이 자산을
북한 돈으로 저축하지 않고 미국 돈으로 저축할까요? 북한의 장마당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재래식 시장하고 다른 풍경이 어떤 풍경인가 하면 장을 열기 전에 아주마, 돈 장사하는 아주마들이 쫙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장사꾼들이 저 장에 들어갈 때 자기가 생각해요. 아, 나는 오늘 한 100만원치를 팔고 살 수 있다. 근데 북한은 달러 잔돈이 없거든요. 반드시 북한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장을.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에서 그날 장사할 만큼 돈을 꺼냅니다. 예를 들면 100불을 주고 돈 장사꾼한 데서 100불에 해당한 북한 돈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장세를 펴고 돈은 장사를 북한 돈으로 하고 장이 땡 하고 끝나고 자 뉴스 되니까 나가세요 하면 나갈 때 하루 돈 번 돈은 가지고 나오다가 장마당 밖에 서 있는 또 돈 장사꾼 여자하고 또 돈을 교환해. 그리고 달러를 저축합니다. 그래서 매일 북한에서는 매일 장마당 앞에서 달러 환율이 계속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때는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돈 파는 장사꾼이 돈 많이 벌까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돈 파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돈주라고 합니다. 돈주. 북한 사람의 최대 꿈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면 돈이 많아서 돈주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이거 돈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많아야 환율이 갑자기 탁 떨어져도 선율을 메울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짝 보면은 달러가 두툼이 있어야 되고, 이짝 돈에는 북한 돈이 두툼이 있어서 그 환율에 맞춰서 파고 살고 계속 주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북한의 경제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지금 이게 더 문제.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려봤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 대해서 제발 끝나라. 김주애까지 가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지금 여론조사에 얼마냐? 54.9. 그러니까 북한 사람의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이제는 세습으로 가지 말자. 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자,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제일 선생들이 골칫거리가 뭔가면 이 김주애 이거 머리 스타일이에요. 북한은요, 법으로 중학교 때 여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어디까지 기를 수 있는가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요 깃박죽으로부터 15cm 이상 길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서 있다가 머리가 쭉 긴 것 같다면 선생님이 잘 딱 가져가서 뒤로부터 딱 재보고 야, 머리 길 때 잘라. 무조건 자릅니다. 그러니까 머리 자르러 갈 때마다 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김주애는 저렇게 머리를 다 길렀는데 나는 왜 우리는 왜 잘라야 돼요? 계속 선생한테 그러니까 선생이 일대 선생들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저희 때까지 있을 때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요. 김정은은 머리 완전 수탉머리처럼 올리 깎았잖아요. 북한 남자들 다 수탉머리처럼 올리 깎아요. 그럴 때 머리 깎으라고 하면 북한 남자들이나 학생들이 아니 왜 딱 김정은처럼 그렇게 올리 깎아야 되느냐 이렇게 터달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 애들은 아니 김주애는 머리를 기르는데 난 왜 잘라야 되느냐 이렇게 과감히 선생한테 이걸 제기한다는 이게 지금의 달라지고 있는 북한입니다. 자, 다음 하나는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해커부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컴퓨터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에서 모든 중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지금 컴퓨터가 완전히 활발히 들어갔는데 지금 북한에서 어느 정도 가면 컴퓨터 보급률이 19.6%예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는 지금 얼마냐? 36.4%입니다. 총 대수는 지금 한 700만 대를 휴대전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컴퓨터가 있는 북한과 그것이 전혀 없었던 북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1949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쓰는가 하면 1984라는 책을 써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1984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때 조지 오웰이 어떻게 했냐면 왜 공산주의 시스템이 저게 가능하냐? 공산주의 시스템은 빅 브라더 시스템이라는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주민들의 생각, 이 생각의 영역, 사상의 영역을 공산국가는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공산국가가 존재 가능하다. 이렇게 그 사람이 조지 오웰이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방한 인권도. 근데 저도 그걸 보았는데 조지 오웰이 그때 당시 1984년쯤 되면 공산국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상하고 49년도에 썼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천재입니다. 진짜 1984년도에 됐을 때 공산 시스템을 보니까 1949년도에 조지 오웰이 예측한 거와 똑같아요. 변했어요. 그런데 조지 오웰은 뭘 예측 못했느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IT 혁명이 일어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들어오면서 공산 시스템이 통제 불능의 사회로 넘어간다는 건 조지 오웰이 예측하지 못했어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북한에서 일어납니다. 컴퓨터로 들어가니까 컴퓨터에 집에 컴퓨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애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게임 옳습니다. 게임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 뭐 이런 정보 기기가 생기면 제일 처음에 게임하고 두 번째 야동 봅니다. 북한 애들이 컴퓨터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게임해요. 두 번째는 북한 애들은 뭘 보느냐? 한국 영화를 봅니다. 제일 재미나니까. 그래 몽땅 장마당을 통해서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한국 영화를 본 세대가 지금 어느 세대까지나 컴퓨터를 통해서 몰래 본 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10대, 20대, 30대는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보면서 자라난 세대와 한국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자라난 세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영화를 본 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지금 북한 주민의 35세 미만의 북한 주민 수가 지금 몇 퍼센트냐? 50%예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2차 사망해. 그래서 35세 미만이 북한 사회 지금 50%인데 북한 사회 50%에 해당한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를 보니 어떻게 북한이 보느냐? 북한도 역시 돈 위주 물질 만능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영국에서 참사관을 하다가 소환돼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말해도 평양시에 카페가 없었어요. 북한 엘리트는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장마당에 가서 외국 커피를 사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찻잔에 커피를 부어서 찻잔 돌려가지고 마셨지 저렇게 기계로 뽑는 커피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북한의 주황기관이 몰려있는 김일성 광장에 첫 커피점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가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작은 찻잔은 3불로 정하고 큰 찻잔은 5불로 커피잔을 정합니다. 그때 제가 북한 외무성 부국장을 했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상급 공무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2,900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환율이 한 달러 대 북한 돈 3,200원입니다.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이 이 커피를 마시자면 이 한 잔 마시자면 몇 달을 월급을 저축해야 될까요? 이런 장사가 북한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경제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차리면서 대박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 커피점을 차릴 때는 그 옆에 주황기관이 12개가 있었는데 12개 공무원들이 와서 마실 줄 알았는데 커피점을 딱 차리니까 누가 왔을까요? 대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난 북한에 있을 때 그 커피점 앞으로 매일 지나다녔지만 왜? 아니 그 3불 나는 아니 3불이면 거기에 냉면을 먹을 수 있는데 왜 2시간이면 화장실에 가서 샥 오줌으로 나갈 커피를 마시겠느냐. 난 커피 절대 돈 주고 안 마시고 물 끓여 마셨지. 그런데 우리 아들 녀석은요 매일 갑니다. 내 돈 지갑에서 돈을 더 채지 않으면 애미하고 싸워서라도 그걸 가지고 그 커피점에 왜 가느냐. 남자 대학생이 커피점에 가야 예쁜 여학생들을 꼬셔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박난이 어떻게 되느냐? 너도나도 카페점을 차리는 거예요. 카페. 그래서 지금은
평양시의 커피점이 대단히 많이 나. 이건 뭘 말하느냐? 그 나라 경제 구조상 안 되는 장사지만 문화가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소비를 바꾸니 안 될 장사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요. 북한 애들은 왜 커피에 미쳐 있을까요? 아빠 주머니 털어서라도 왜 커피 가서 싸먹고 마실까요? 한국 영화 보니까 한국 영화에서 몽땅 젊은이들이 뭐 손에 들고 다니는데 항상 커피를 달고 다니고 여자하고 데이트해서 커피점에 가서 케이크 자르면 몽땅 다 커피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누려보고 싶었는데 평양에 그런 장소가 없는데 커피점이 나온다니까 애들이 뿅 가는 거지. 나도 가서 한번 좀 예쁜 여자를 꼬시고 가서 커피 자기가 사주고 좀 그거 한번 좀 모방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 그 커피 한 잔 그 가격이 예. 그 1달러 그죠 아까 말한 그 3불. 예, 태의원님이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받은 금융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그 학생들은 어디서 그 돈을 그러니까 다 부모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저희 집에는 왜 달러가 있었냐? 제가 해외 가서 근무하잖아요. 해외 와서 근무하면 북한에 가서 살려고 달러를 저축해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애들은 알아요. 아, 집안에 돈이 얼마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아껴가면서 쓰자고 하니까 그걸 바들바들 떨면서 마누라가 막 이러는데 애들한테는 그 바들바들 자기 엄마가 부들부들 그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엄마하고 싸워서라도 그 돈을 좀 가지고 가서 예쁜 유학생 꼬시고 가서 커피 마시는 게 낫지. 이런 심리를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 한류인 거예요. 네. 자, 다음 하나는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남이 보는 공공장소 길바닥에서 자기 신랑하고 뽀뽀 한번 해봤어요? 못 해봤죠? 지금 우리 길바닥 가보나 지하철 이런 데 가보세요. 뭐 자기 친한 남자하고 뽀뽀하고 껴안고 이건 누가 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면 북한에서 여자 남자가 아파트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는 현관 앞에서 뽀뽀하고 껴안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에서. 예? 가능하다. 왜요? 지금 못 막아요. 그거 뽀뽀하고 껴안고 하는 거. 일단 사람이 그걸 보면요 못 막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걸 막아보잖아요. 예, 지금 북한이 이걸 막아보. 지금 젊은 애들이 한국 영화 이거 보고 여자애들이 지금 치마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 대학 앞에 가면 지금 치마 올라간다고 딱 교사들이 서 있는데 이 북한 여학생들의 치마가 하루에도 10번 이상 올라갔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대학 앞에 학교 앞에 지날 때는 치마를 이래서 내리입었다가 딱 통과해서 선생 교사 앞을 지나면 다시 치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북한이 지금 북한 TV인데 한번 북한이 지금 당국이 애들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한번 우리 한번 좀 봅시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많이 날리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저 오물 풍선이 오물이 아니라 화생방전으로 변모될 때는 엄청난 후유증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유헌정 포럼 이사 박창호입니다. 사무총장님 재밌는 말씀 잘 듣습니다. 수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오셔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뭐 북한 남북한 관계도 굉장히 긴박하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북한군이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군도 거기 이제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뭐 북한군하고 한국군하고 또 거기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휴전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북한이 그런 데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특히 그 중국은 어떤 태도를 나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통일부에서 20년간 결계회담 과정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번 통일 독트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명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앞을 독트린을 실현하는 참 좋은 분을 선택했다는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질문을 하기보다도 참 강의 재미있게 내용을 북한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얻은 것이 많아서 감사의 인사드렸습니다. 명지대 교수하다 퇴직한 이승입니다. 워낙 태영 의원님 그 강연이 상당히 유익하고 또 학교는 상당히 듣기가 좀 재미났었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도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근데 지금 요즘에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상당히 많이 띄우면서 호칭도 많이 바뀌고 뭐 신분 상승시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지금 북한 젊은 세대가 많이 의식이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 김주애로 권력 승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인입니다. 이원창 사무총장님의 친구를 초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태영호 사무총장님의 강의는 너무 똑 떨어져서 뭐 질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해는 했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강의 너무 재밌게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독일이 통일할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소득 격차가 3분의 1, 그러니까 3배, 서독이 3배였는데 현재 한국은 북한보다 10배 이상 지금 소득이 많거든요. 근데 통일이 10년 내지 15년 안에 올 수도 있다. 굉장히 정말 고무적이고 기대가 되지만 이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그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남쪽에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통일 방안에 있어서 1994년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제 현재 유효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8.15 통일 독트린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3대 추진 방안을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예를 들자면 새로운 통일 방안을 네이밍을 새로 해갖고 좀 발표했으면 국민들은 더 어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일 방안을 새로운 통일 방안을 네이밍해서 과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처럼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그런 의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지금 북한에 넘어오고 있는 이 어물풍선이 향후 이제 유사시 때 이 화생방 이거 화학무기 이런 걸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어물풍선을 내리보내면서 이제는 거기다가 GPS를 다 달아가지고 지금 내리보내고 있는데 만약 진짜 앞으로 북한이 거기다가 덕국물을 넣어서 전쟁 때 이제 자기가 의도하는 곳에 이제 풍선을 보낸다 해가지고 구지대를 완전히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필경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 이제 실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한테는 어물풍선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미사일과 비행기가 이렇게 돼서 언제 북한이 그때 앉아서 어물풍선 군인들이 앉아 보내고 있을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 만약 지금 어물풍선이 아직까지는 오물이 있지만은 앞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 시기에도 거기다가 덕분물 같은 거나 세균 같은 거를 보내서 어떻게 우리가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 정부도 대단히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넘지 말라. 만약 선을 넘는다면 우리 정부도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정부가 계속 북한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전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북한도 레드라인은 넘지 않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는다 하면 우리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어떤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원점 타격. 원점 타격은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 전 단계로서 전쟁까지는 아니면서도 뭐 어물풍선 비슷하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드론. 최근 얼마 전에 뭐 북한이 아직까지 그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양시 중심에 드론이 전단을 뿌렸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발칵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뭐 북한에 어물이나 전단이나 이런 거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단으로 저는 평양시 중심에다가 미국 달러만 저는 살포해도 완전히 북한이 북한은 달러 만능주의 국가입니다. 달러만 뿌리면 막 뒤집히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북한도 이걸 다 믿어. 어디까지 넘고 어디까지 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기다가 벽국물이나 화학 생화학 무기까지는 그거 보내면 전쟁이거든요. 예. 만약 우리가 진짜 북한의 어물풍선에 의해서 국민들이 생명이 뭐 대량 정말 그런 사태가 난다면 그건 전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두 번째 질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이요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을 보냈는데 특이한 점은 이걸 지금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갔다는 거 누구도 모릅니다. 간부들은 알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자기 아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간 부모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뭔가 하면 김정은이 자체도 확실히 가지 않는 지금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도.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할 때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군 군복을 그대로 입고 우리가 쓰는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군사 지휘 기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금 갔는데 북한군은 러시아에 도착하면 일단 북한 군복은 벗고 다 러시아 군복을 입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기도 다 러시아 거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뭐 군인증도 북한 군인증을 내놓고 다 러시아 군인증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왜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흉내를 내고 있을까? 저는 김정은으로서는 그 어떤 떳떳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북한군의 정체성을 저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군인들을 거기에 보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한 달에 러시아 군들은 2,600불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아마 김정은도 푸틴에게 못해도 2,000불 이상은 한 사람당 달라고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요구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건데 뭐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지금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쉽게 휴전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휴전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거의 영토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땅은 완전히 러시아에 떼주는 그런 굴욕적인 휴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우크라이나가 그런 휴전을 받아들일지는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쉽게 휴전은 안 갈 거다. 앞으로 좀 더 한 3년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거는 같지 않고 지금 중국의 입장이 대단히 애매모호해요.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의 최근 관계가 대단히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김정은이 시진핑하고 사전 교감이 없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지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소련이 붕괴된 다음 이 아세안 지역 정세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컨트롤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 중국은.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던 러시아가 갑자기 북한과 손을 잡으면서 러북 군사동맹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 지금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그런 새로운 맹주가 아시아에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저 유럽 전선에서 우크라이나하고에 매여가지고 유럽하고 싸우고 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이 지금 G2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힘을 빼는 순간에. 그런데 이걸 북한이 지금 가서 돕고 있으니 중국의 전반적인 전략적 이익에는 대단히 부합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가서 저렇게 푸틴을 도와주고 있는 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대단히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통일 독트린과 이제 북한의 엘리트 문제 세 번째는 이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책의 통일 정책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북한 엘리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거냐.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북한에요. 김정은, 김씨 가문하고 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 엘리트층이 이렇게 하나로 딱 뭉쳐 있으면 이게 통일이 대단히 힘듭니다. 왜? 국가를 운영하고 지도하는 건 엘리트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북한의 엘리트층은 김씨 정권과 계속 같이 가다가는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건 다 압니다. 북한 사람들. 엘리트층은 교육을 받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다른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엘리트층이 김정은 옆에 서 있느냐? 그들에게 출구 전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는 지금 코물어질 것 같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바깥에 뛰어나가자면 바깥 비상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비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비상 탈출구를 누가 제시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탈북에 왔을 때 국정원,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청와대 다 모여서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을 향해서 어떤 좀 비상한 그런 새로운 정책적 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북한 정권을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북한 정권을 바치고 있는 엘리트층이 그 책에서 이탈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탈하게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엘리트층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삶을 누릴 것이냐. 이걸 우리가 딱 보장해 보여주면 그러면 북한 엘리트층도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로드맵과 그림, 청사진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한에서 제가 그때 영국 주재 북한 공사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 공사에 있다가 왔으면 우리가 그에 해당한 대우를 해준다는 걸 입법을 통해서 밝히면 된다. 예하면 옛날 이은평 그분이 왔을 때 비행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의 보록을 주며 북한에서 예하면 중령이었으면 여기 와서도 중령급 대우를 해준다. 북한에서 공무원, 상급 공무원 하다 왔으면 우리도 그에 해당한 대우나 이런 걸 취직을 보장해준다. 이걸 딱 짜서 보이는 수많은 엘리트들이 올 거다. 저는 한국에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면 한국에 가서 나는 세탁소를 차리고 우리 집사람은 빵집을 차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은 일이 좀 잘 풀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때 제가 들은 답변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 계급에게 특정 특혜나 대우를 해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실현 안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임명권을 이용해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사무처장자에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 대단히 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헌법에 의해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그러면 우리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북한에 먹혀들 거예요. 먹혀드는 건 뭐냐?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 차별 없이 다 대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기 위한 첫 인사조치로서 저는 임명하고 이 직무를 제가 잘 수행하면 더 많은 엘리트들이 오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통일이 되면
새로운 통일국가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빨대 꺾고 있었다 해서 무조건 다 수청하고 이렇게 내쫓지는 않을 거구나. 그때 가면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과 그걸 평가해서 새로운 적지적소의 국가가 배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청사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김주애의 권력 계승 후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 시점에서는 다음 북한의 지도자는 김주애다 라고 단언하는 건 너무 좀 이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공식 후계자가 되려면 성인이 돼야 돼요. 만 17세 이상. 그 다음에 다음 전례를 통해서 공식 이제 임명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는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김주애 밑에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이 좀 커서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김주애처럼 이렇게 시찰도 다니고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좀 기다리는 건 아니냐. 단 김주애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는 3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대까지 이어질 거다. 요것만 김주애를 통해서 각인시켜도 김정은은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다음 질문은 통일이 되면 이거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독일이 통일될 때 동서독 사이의 소득 격차가 그때는 3대1, 4대1 그 정도로 됐는데, 지금 남과 북의 격차는 뭐 그 정도보다 더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부독일 정부와 우리가 차이점이 뭔가면, 그때 당시 서부독일은 분단 상황으로 인한 분단 비용 부담금이 우리처럼 크질 않았어요. 왜? 우선 동부독일에 소련 군대가 20만 명이 들어와 있었고, 동서부독일에는 미군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동서독 사이의 군사적인 갈등이나 이런 거는 누가 관리했느냐? 소련과 미국이 다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위기 관리 비용이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정도가 해보세요. 매해 주한미군 분담금을 내줘야 되죠. 지금은 이제 앞으로 향후 1조 6천억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필경 우리는 어느 한때 가서는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과 같은 미사일 방어망을 우리는 구축해야 할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북한이 지금 인공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하는데, 만약 러시아의 도움으로 인공정찰 위성을 쏘아서 성공한다면 우리도 인공정찰 위성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단으로 인해서 이 비용을 계속 쓰면서 분단 비용을 쓰는 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통일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한 해에 얻는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외교 안보 비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날 것으로 봅니다. 경제학자들이 계산한 데 하면 통일이 된 이후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 560조가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560조가 격차를 줄이는 데는. 그런데 남과 북이 통일이 됐을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600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투자금에 비해서 10배 이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북한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바로 자연자원과 인구자원이 풍부한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목을 좋은 인프라를 깔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이 북한을 완전히 진짜 우리의 새로운 미래의 그런 세계를 향하는 통로로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저는 편익이 우리 국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득 격차로 인한 비용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그런 편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540조 원입니까? 어디요? 540조 원? 북한에 투자하는 게 소득 격차를 필요해서 10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건 560조고, 반대로 그 10년 동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6천조. 6천조. 예. 6천조. 10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통일되는 비용은 580조? 예. 10년 동안. 그럼 남는 장사. 예. 마지막에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공동체 통일 방안과 이번 통일 방안에 대한 네이밍과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의 통일 방안은 이제 네이밍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평화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신뢰 프로세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비핵 개방 3천 이렇게 네이밍이 딱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특징은 독트린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앞에는 숫자 8월 15일이라는 다리로 그 다음에 통일 독트린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왜 독트린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독트린이라는 말을 붙이면요. 이게 우선 첫째로 그걸 수행할 만한 힘을 그 대통령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하면 독트린이라는 표현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독트린이라는 말을 쓰면 그 표현을 썼을 때 그걸 쓸 때 뭘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그 정책이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되면서 완전히 또 없어질 정책이냐 아니면 그 정책이 향후 10년, 20년 동안 한반도 정체 발전에 어마어마한 파급적 영향을 줄 정책이냐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트린을 붙인 그런 정책적 방향을 보았을 때 왜냐하면 먼로 독트린, 미국에서 먼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먼로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그거는 저 남미주 나라들에서 독립을 할 때 스페인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이제 싸움을 벌리고 하니 미국이 남미주에서 스페인은 좀 제발 가라. 그리고 남미주 국가, 라틴 미주 국가들에게 독립을 줘라. 그리고 미국은 그들의 독립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먼로 독트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1 운동의 기원이 되어 있던 윌슨 독트린. 보면 윌슨 대통령이 그때 윌슨주의를 발표하면서 민족 자결권 원칙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2차 대전 끝내면서 그 윌슨 독트린, 자결주의가 나왔는데 처음에 그 말을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나라를 일제히 빼앗긴 사람들한테는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윌슨 독트린이 나온 다음에 이제 3.1운동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세상에 여동쳤거든요. 1970년대 미국에서 닉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닉슨 독트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들끼리 라는 게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들끼리 해결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한반도 아시아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다들 긴가민가했는데 이행 과정을 보니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들한테 넘긴다고 하면서 닉슨이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공산통일이 돼요. 또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들에게 넘긴다고 하면서 1979년도에 미군 제7함대를 타이완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키신저를 중국에 보내서 중국의 하나의 원칙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독트린이라는 거 나왔을 때는 그 발표 시점에서는 과연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긴가민가 하는데 뒤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정세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켜서 통일을 이뤄낸다. 이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가 독트린을 붙였습니다. 저는 향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가 끝나고 다른 대통령이 올라가더라도 우리의 통일은요 꼭 남과 북의 당국이 실현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돌아가서 다시 역사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이 대단히 선견지명했구나. 그때 벌써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바라보고 저런 통일 방안을 내놓았다. 라고 생각하고 역사는 오늘의 이 시점을 대단히 공정하게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8.15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4년이
우리의 통일에서의 새로운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저를 대통령이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이렇게 제가 칭찬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8.15 통일 독트린에 담겨진 내용,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정책 관계자들이 평가하는 내용을 쭉 두드면서 대단히 방향성을 옳았다. 앞으로 이 방향성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저는 15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